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총선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검증해 왔는데요. 오늘은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해 봤더니 비례대표들은 평균적으로 국민들보다 10배 정도 부자였고 부동산만 해도 1인당 5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비례 후보들은 평균 41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새누리당 비례후보 18번으로 공천을 받은 김철수 씨의 배우자가 바로 여기에 7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5억 원은 넘을 거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후보는 이곳 관악구에도 뒤에 보이는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에 일부를 장남과 차남, 그리고 6살, 9살 된 손자, 손녀들에게 이미 증여를 했습니다. 김철수 후보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4번 나와서 4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았고 그것도 당선 안정권인 18번입니다. 김철수 후보는 이번에 공천을 받은 모든 비례대표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분입니다. 자, 원내정당 4곳에 비례대표 후보 110명이 있습니다. 김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키로 표시해서 일렬로 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김철수 후보의 재산은 540억 원. 키가 너무 커서 화면에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0번 김본수 씨. 재산이 280억 원으로 역시 거인입니다. 계속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원내정당 4곳의 비례대표 후보 11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찍어보면은 저쪽에 찍힙니다. 너무 키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죠? 여기에 찍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비례대표가 평균적으로 한 10배쯤 부자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비례 후보의 평균 재산이 41억 원, 국민의당이 23억, 더불어민주당이 12억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비례 후보 14명의 평균 재산은 국민 평균보다 오히려 적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비례 후보들의 재산을 좀 더 알아볼까요? 110명의 후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은 모두 544건, 후보 1인당 부동산을 평균 5건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 95건은 강남 등 이른바 부동산 버블 세븐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금과 현금은 1인당 평균 8억 원, 증권과 채권 등을 포함하면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재산이 1인당 10억 원이 넘습니다. 비례대표들 110명 중 절반이 넘는 61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이 중 31%, 19명이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번 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 버스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잠시만요. 국회의원들이 부자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네, 국회의원들, 부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물론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말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집단이 국민들보다 10배나 부자라는 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부자들이 대부분인 국회가 평범한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얼마만큼이나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버스 타고 전철 타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같이 있어야지 균형이 맞는다는 겁니다.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주 고소득의 전문 직종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인 뭐 판매, 영업, 서비스 이런 직종에 있는 비정규직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머리로 상상해야 되는 거지 경험치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비례대표들의 학력은 어떻게 될까요? 110명 중 박사 과정에 있거나 박사 학위가 있는 후보가 43명입니다. 평균으로 봐도 석사 이상입니다. 네,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들의 재산과 학력의 관계를 그래프에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학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학력이 되는 거고요. 재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비례후보 44명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몇 명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빼고 다시 그려봤습니다. 고학력의 부자인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재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적지만 패턴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 다수 정당 3곳의 비례 후보들의 분포는 고학력의 고소득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다만 정의당 비례대표의 분포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산은 국민 평균보다도 적고 학력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을 찍어볼까요? 세계의 다수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비례대표들과 평범한 국민이 얼마나 다른 부류의 사람인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교수, 그 다음에 의료 의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인,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특정 직종군과 고자산이나 고소득층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하는 계급이 특정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돈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만 정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밑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점 더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특정 계층? 이게 전유물이 되는 거죠, 정치가.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일반 국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들인데요. 윗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형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새누리당 비례후보 10번 김종석 씨의 경우입니다. 김 후보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는 등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거친 친기업 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그의 부친은 유신 시절 유정회 의원을 지낸 바 있는데 10대였던 아들 김종석 씨 이름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야산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땅은 지목상 논으로 돼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돼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저 땅 뒤는 뭐 서울 사람이라 그러고. 이 농지의 주인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선정된 김종석 홍익대 교수입니다. 김 교수가 이 땅을 구입한 시점은 1972년. 당시 나이 만 16세, 경기고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농지 매입 당시 주소지를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가 아닌 농지 인근인 용인 이동면 천리로 해놨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을 만났는데 김종석 교수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김종석 씨는 아니에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마을 이장도 김종석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유, 김종석은 없고 네. 저 이정석이는 있었어. 살았을 가능성 높은 거네요? 없어요, 거기. 그 집에는 그런 건 안 살아요. 농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농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위장 전입에 해당합니다.
김 교수는 1967년에서 1972년 사이에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의 논과 밭 임야 6필지, 약 10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매입대 나이는 10대 초중반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6필지 중 4필지를 살 때 주소를 인근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모두 위장 전입입니다. 김종석 씨는 농사 와서 좀 지으세요? 아니죠. 그 얼굴도 모를 정도지. 이름만 알지. 시골에선 땅임자가 누구다. 서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는 거지. 뭐 국회의원 됐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농지 매입 규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불법으로 사들인 땅은 공시지가가 발표된 1990년부터 따져볼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까지 올랐습니다. 옛날에 용인이 땅값이 막 아파트도 짓고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사면은 은행에다 넣는 거보다 돈 벌 줄 알고 많이 더 샀지. 경제력이 없는 10대에 매입한 10만 제곱미터의 땅은 김 교수의 아버지가 사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교수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으로 1960년대 대검 수사국장을 지냈고 유신 시절이던 1970년대 유정회 의원 2번 등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에도 부친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2014년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의 논과 밭, 임야 약 25만 제곱미터를 동생 3명과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김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모두 30억 6,6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어릴 때 아버지가 대신 사주거나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약 9억 200만 원입니다. 취재진은 김 교수를 만나기 위해 그가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카메라가 왔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요. 하고는 조금 의외인데. 그러나 그는 영상 인터뷰를 거절했고 할 수 없이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위장 전입을 통한 농지 매입 과정을 물었는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명의 신탁이라고 봐야죠. 내 땅도 아니죠. 되게 그렇게들 했다고요. 그런데 보통 이걸 위장 전입이라고 하잖아요. 16살짜리 중학생이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긴 하지만 엘리트로서 사회적 책임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하고 보수라면 더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뭐에 대해서요? 위장 전입을 한 거라던가. 위장 전입은 아니라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왜 위장 전입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위장 전입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땅을 사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김 교수는 문제가 된 용인과 아산의 부동산을 조만간 모두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3월 초 새누리당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흑수저와 금수저를 없애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약 중에 수저론을 없애겠다는 것도 있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물론이죠. 어느 사회든지 신분 상승,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그 사회의 건전성의 척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종석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부터 홍익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거쳐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등 친기업 성향을 대변해온 보수 경제학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김 교수는 안정권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선정돼 아버지에 이어 2세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본인이 의문스러운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사례도 발견됩니다. 새누리당 비례후보 5번인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은 2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중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는데 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애 후보는 1999년 이곳 이평리 일대 2천여 제곱미터의 밭을 언니와 함께 사들입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있는 전산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시 최 후보는 철도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농사도 짓고 막 그러세요? 아니 안 지. 농사는 안 있는데 예. 네. 그냥 저 끝에 집 아저씨가 그냥 짓는 거 저기 그냥 해잡어요. 또 최 후보가 밭을 관리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아니었어요. 지금 농사 못 지어 그 사람들은. 그냥 땅 비워놨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도 풀이 나니까는 그냥 풀 뽑고 되는 거지. 아 계속 풀이 난 상태였구나. 그럼요. 풀이 막 이래요. 그냥 놔두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입니다. 최 후보는 이 땅을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2006년에는 딸에게 증여합니다. 이후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고 땅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로 99년 매입 당시보다 10배가량 올랐습니다. 세금 내는 거 보면 똑같은데. 저희가 공시지가 그거는 우리 PD나 언론 쪽에서 그렇게 뭐 보시겠다면 할 수가 없어요. 2010년 11월에는 이 땅에 최 후보의 남편 강모 씨 명의로 2층 주택이 들어섭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의 가족이 이 주택을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살아요? 서울 살기 때 저기 안 와 있고 가끔씩만 와요. 별장으로다가 아마 별장식으로다 그런가 봐요. 주택 바로 옆은 밭인데 군데군데 조명 시설을 세워놨습니다. 잔디도 심어져 있습니다. 수조로 보이는 깊이 1m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했고 작은 임시 건물도 세웠습니다. 작물을 심어놓은 바로 옆 농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잔디를 심고 조명시설을 설치해 마당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입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습니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이제 마당으로 사용하니까 이제 여기도 원래는 대지로 바꾸던가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농지로 써야 되는 땅이긴 한데 이거는 먼저 불법으로 좀 먼저 다뤄야 돼요. 이천시는 지난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습니다. 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합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 농지 전용이라는 불법 여부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처음 밭에 이 잔디를 내가 지금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 잔디를. 잔디가 있으니까 이걸 자꾸 정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저기 있는 소나무가 지금 저 목요일 날인가 와가지고 내가 전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잔 소나무들을 지금 이쪽에 심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최연애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1,600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합니다. 아려놓고 나서 땅값이 하늘로 치솟았지 그냥 그거 복덕방에 저기 뭐야 그 투자꾼이 몰려들어오면서 올랐어 이게. 당시 외진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입니다. 이 땅은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땅을 샀는데 그거를 누가 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우리가 한 거거든. 그게 혹시 99년도 때 맞나요? 언제쯤? 올해 16년이지? 네. 99년? 네. 아, 그 정도 될 거예요.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작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안 하고 자의적으로 임대를 하시면 불법이 되죠.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농사는 지으셨던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직접 지으신 농사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전혀 그렇지 대리 않습니다. 경작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물어보세요. 대리 경작한 사람한테. 또 이 농사도 직접 짓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요. 아, 그럼 누가 지으세요? 우리가 지어요. 그거는 안 줘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울 사람이 와서 부탁을 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찾아가고 전화 통화와 질의서도 보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총선에 뛰어든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정치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김상민 의원의 경우 공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본인의 결혼 당일에 신부와 함께 먹고 마신 음식값도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카드인데요. 하지만 어떤 카드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정치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을 위한 카드들인데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정치자금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어느 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그대로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의원이 되자마자 서울 한복판 충정로에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용 숙소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모두 그의 정치자금에서 지출됐습니다. 보증금을 빼고 지난 4년 동안 모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게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치자금법상으로는 합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 의원이 쓴 정치자금 지출 내역서를 보면 유독 다과비 항목이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용처가 이상합니다. 다과비로 쓰고 사용처를 기재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인근의 커피숍이 10건, 제과점이 22건입니다. 액수도 3-4천 원 수준의 소액으로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사용했습니다.
한 마트의 이름도 자주 등장합니다.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평일은 2-3천 원 정도를 사용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모두 19건에 이릅니다. 김 의원의 전직 비서는 평소 김 의원의 심부름 지시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뭐 사와라 해서 심부름 가는 일이 많았어요. 파리 이런 게 많을 거예요. 필요한 거 있다고 하시면 사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비서들은 그때마다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은 지상파 출신 아나운서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일 김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신부 화장을 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 본인과 신부가 먹고 마신 음식값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의 결혼식 당일날 패스트푸드점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정치활동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국회의원이 다시 선거에 나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관련해 취재진은 김상민 의원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사용 내역 좀 보다 보니까 자택 인근에서 좀 사용된 내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특히 휴일날이라든지 좀 의정 활동으로 좀 보기 힘든 그 사항에 있어서 네네. 이제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거나 그런 내용들은 재신고를 하는 걸로 4월 재신고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크게 이렇게 잘못한 건 없다고 좀 판단하시는? 선관위에서 그걸 다 검토를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선관위의 검토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김 의원은 보좌진들이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좀 인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에서 비서관들이 이제 하면서 그 카드의 오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미 선관위에 다 신고를 한 상황이에요. 김 의원은 곧 선관위에 소명하기로 했고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카드 사용에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 다 재신고를 하고 4월에 다 하겠다라고 선관위도 그렇게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돼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위법 여부가 크고 중대하고 위법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고발까지도 가능하고요. 김상민 의원은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청년 본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주십시오. 서명 부탁드립니다. 대국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우리는 그 돈은 안 받습니다.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대생들과 같이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41억, 국민의당 23억, 더불어민주당 12억, 정의당 1억 8천.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재산입니다. 재산만으로 후보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십억 재산을 가진 부자 국회의원이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유례없는 난장판 공천으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선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1% 특권층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99% 시민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재산은 24억 원입니다. 고학력의 고소득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라는 거죠, 정치가. 야산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땅은 지목상 논으로 돼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돼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농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농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위장 전입에 해당합니다. 잔디를 심고 조명시설을 설치해 마당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지으신 농사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전혀 그렇지 대리 않습니다. 경작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물어보세요, 대리 경작한 사람한테. 아니었어요. 지금 농사 못 지어 그 사람들은. 그거는 안 돼요, 그 양반이.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모두 그의 정치자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카드 사용에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 다 재신고를 하고 4월에 다 하겠다.